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슨 법? 주택법 들어가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오후 특강반에는 얘기를 했는데 원래 진도로 9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7월 1일까지 원래 7월 1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쭉 해서 9주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다음 수업들 연결될 걸 쫙 뽑아보니까 우리 시험 보기 전날까지 수업을 해야 돼. 최소 일주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늘 주택법 마무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9주까지 안 가고 오늘 마무리하는 거로. 그리고 주택법까지만 나가고 농지법 있죠. 농지법은 5월달에 그때 했었죠. 그래서 이번 건너뛰고 7월달에 다시 주택법하고 농지법 쪽을 조금 더 볼 테니까. 우리 농지법 안 했었나? 그럼 5월달도 어쩔 수 없이 그건 더 넘어지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에는 1, 2, 3수주가 이게 국토법. 그러면 다음에요. 그 다음에 4주 도시개발법. 그죠? 그냥 개발법. 그 다음에 5주차 정비법. 6주차 건축법. 그 다음에 7주, 8주. 이렇게 나오죠? 이걸 묶어서 이걸 주택법하고 농지법 이렇게 나가서 주택법을 1.5주 할 거고, 그러니까 총 6시간. 그 다음에 농지법을 2시간. 그래서 이때까지 2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6시간, 2시간. 그래서 이때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걸 하고, 이때는 건축법 4시간, 정비법 4시간, 개발법 4시간, 국토법 12시간. 이런 식으로 다음에, 그래서 7월달이죠? 7월하고 8월달 수업은 일단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걸 또 7월달로 또 7주만 하기에는 좀 벅차하냐. 그죠? 8주까지는 해야 되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원래 계획에서 짰더니, 우리가 뭐가 있어요? 휴가 기간이 있어. 저희 휴가 기간을 내가 고려를 못하고 그냥 다 짜보니까 뭐 되겠다 싶었는데 가보니까 휴가 기간 빠지는 게 하루가 있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또 나중에 저쪽 가다 보니까 또 뭐 있어요? 추석. 예, 추석 때 또 하루가 빠져 공법이. 그래서 2번 빠지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늘은 그냥 요 주택법까지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택법을 6시간, 농지법 2시간, 7월달에 그렇게 할 테니까. 어차피 농지법은 지금 공부 하나 안 하나 큰 차이 없어요. 어차피 2문제 나오는 거 목표가 몇 개죠? 하나잖아. 하나만 맞추면 되잖아. 근데 이거 이 2시간이면 2개 다 해요. 공부하는 건. 2시간이면 2개 다 볼 수 있는데 이때 좀 자세히 보기를 하고 지금은 오늘은 주택법까지 마무리하는 거 아셨죠? 그렇게 나갈 테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택법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주택법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첫째, 전체적인 체계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첫째 나오는 게 뭐죠? 용어정의. 여기 주택과 관련된, 주택법과 관련된 용어들이 몇 개 나올까요? 총 거의 한 20개 정도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쫙 용어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용어정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내지 2문제 납니다. 작으면 하나, 많으면 2문제. 그래서 거기서 1, 2문제 반드시 정리해야 되죠. 중요하고 주택의 건설 파트 여기서 보통 2 내지 3문제 정도. 여기서 2 내지 한 3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날 수 있는데 보통 3문제 정도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택의 건설 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에서는 생각보다 작아. 하나 내지 2문제가 출제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공급 파트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중개업자 하려면 건설이라고 하는 건 중개업자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짓는 새끼들이 하는 거지. 왜 중개업자가 이걸 걱정하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죠. 중개하다가 이런 거 잘 알아야 되지 잘못했다간 중개사고 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데 시험 문제는 이쪽에 오히려 작고 이쪽에 훨씬 더 많은 게 계속 출제 경향이 그렇습니다. 어떤 저런 식으로 나고 리모델링에서 평균 한 문제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정도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대략 기억하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보는 게 뭐죠? 용어 정의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182페이지. 182페이지 보시면 주택이라는 용어부터 나와요. 자, 이거는 조금 더 넘어가서 여기서 보자. 자, 주택이라는 용어에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할 게 건축법에서도 뭐가 나오죠? 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앞에 용어 정의 쪽에 보면 건축물의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뭐 할 때 용도 변경.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돼서 건축물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나온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었죠.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4가지가 있었죠. 단다다공,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4가지 있었죠. 자, 공동주택은 또 4가지. 아연, 다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4가지 있었죠. 거기는 건축법에서는 그 주택의 개념을 뭐만 잡은 거냐면
요렇게 생겨먹은 게 이런 주택이다. 요렇게 생긴 게 이런 주택이다. 라는 건축물의 외관상 어떤 형태를 보고선 개념 정리하는 거야. 요렇게 생긴 거, 요런 도구로 쓴다.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쓴단다. 그럼 그걸 뭐라 부른다? 주택이다. 라고 했죠. 거기는 한마디도 무슨 말이 없다냐.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에는 그냥 주택은 이렇게 생겼으면 이런 주택이다라는 종류만 열거하고 있지. 그 주택의 더 중요한 거. 그냥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은 뭐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이 모여 사는 생활 공간 이거잖아. 그 개념이 건축법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겼으면 주택이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주택법은 그게 아니야. 뭐부터 한다?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게 먼저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니들 집과 우리 집이 구분되는 생활을 한다. 이런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 이게 건축법의 주택과 주택법의 주택의 개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그래놓고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건축물도 주택이고 그 부속 토지도 주택이다. 그래서 건축물만 주택이 아니고 그 땅도 주택으로 되는 게 우리 주택법에서 주택의 개념이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달라져요.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여기서도 구분하는데 뭐가 다르다? 건축법에서는 4가지라고 했는데 단독주택에서 뭐가 빠진다? 공간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공간. 자, 대통령 공간 누가 거주해요? 대통령하고 부인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죠? 토리하고 있고. 그죠?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잖아. 거기 또 누가 있어요? 비서진들이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공간은 대통령 내분만 살고 있는 공간이 아니고 거기에 비서진들도 같이 있으면서 저녁에 만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일종의 무슨 공간을 쓴다? 업무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은 단순한 우리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 영역에 그것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다? 그럴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여기서 빼진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도 아연 다 기였는데 여기 기숙사 들어갈까? 안 들어갑니다. 왜요? 기숙사는 누가 거주하는 거죠? 우리 가족이 거주하는 게 기숙사입니까? 아니야.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거기서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숙사는 우리 가족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진다. 그럼 기숙사는 뭐였을 걸까? 주택 개념에는 안 들어가지만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 그래서 그건 뭐에 속한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에 준한다. 준주택의 개념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는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 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준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을 구분할 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먼저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갖추면 국민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둘 중에 하나를 갖춰라. 첫째, 누가 짓는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택공사, 지방공사. 이 4명을 뭐라 부른다? 공공사업주체.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 4명을 공공사업주체를 부르고 이 자들이 뭐 한답니까?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더라. 이 자들이 건설하는데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한다. 그럼 뭐에 속한다? 국민주택에 속한다. 반면에 두 번째, 누가 짓느냐가 중요하잖아. 공공사업주체가 짓던 민간사업주체가 짓던 그건 묻지 않아. 민간사업주체가 저도 상관없어. 다만 무슨 돈으로 지을까? 민간사업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에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이런 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을 때 그러면 이것도 국민주택에 속한다. 그래서 위에 것도 국민주택이고 밑에 것도 국민주택이다. 이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있죠. 이때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일까?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얼마까지?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원칙적으로 이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국민주택 규모. 다만 예외적으로 어디에서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시골 지역에서는 얼마까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국민주택 규모로 봐주겠다. 이때 조심할 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그랬으니까 2가지. 첫째, 그럼 수도권에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란 얘기야? 85란 얘기입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무조건 85. 또 하나, 수도권을 벗어나서 우리 용도지역상 뭐뭐 있었죠?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나눠지죠? 그 중에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 도시지역이란 용지역. 여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얼마란다? 여기도 85야.
그럼 수도권도 아니고 용도지역상 도시지역도 아닌 나머지 지역 중에서 무슨 행정구역? 읍자하고 면자 들어가는 행정구역. 그 안에서는 얼마까지도 국민주택 규모를 봐주겠다? 100제곱미터까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 말귀를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민영주택은 무엇일까? 시험 문제 잘 나는 게 먼저요. 민간건설사업주가 건설하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란다. 맞아 틀려? 안 그래요. 아까 사업주체분하고 민간건설사업체가 뭐 어떻게 줬어요? 국가나 지방자치 재정지원받거나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았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로 지으면 그것도 뭐가 돼? 국민주택이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주체도 국민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민간건설사업체가 짓는 걸 민영주택이란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민영주택은 어떻게 개념 정리한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그럼 주택을 이렇게 나눈 거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크게 나눠놓고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다 뭐다? 민영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국민주택 중에 이렇게 생긴 건 민영주택이다 라고 시험 문제 냈습니다. 맞는 말 틀린 말? 국민주택 중에 민간건설 사업체가 짓고 국민주택 규모 열어졌습니다. 그럼 국민주택이다. OX.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요? 국민주택 중에 이렇게 새기면 건 민영주택이 하면 국민주택 속에 민영주택이 포함되는 거잖아.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절대 둘은 완전히 분리되는 거거든. 그죠? 자, 쉽게 말해요. 여기는 또 왜 여자분만 앉았냐? 여자분 중에 등치도 좋고 목소리도 걸걸거리고 그럼 뭐다? 남자다.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야? 여자 중에 이렇게 한 건 남자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미친 소리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소리예요. 국민주택 중에 이러이러한 건 민영주택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은 완전히 분리되는 거지. 국민주택 중에 이렇게 생긴 건 민영주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안 돼. 민영주택 중에 이런 건 국민주택이다. 그건 말이 성립돼 쏟는 거라는 거. 시험 문제 실제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주택을 또 구분하자. 그때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자, 주거전의 면적. 우리가 주거전의 면적 85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 이런 걸 따지는데 그럼 주거전의 면적은 어떻게 산정할래? 단독주택은 바닥 면적에서 뭘 빠진다? 지하실 뺍니다. 지하실은 주거전의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나는 게 아니야. 뭐가 날까? 그 다음 거.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산이. 이런 괄호 속에 있는 게 시험 문제 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인데 지하실을 들였는데 그 지하실을 뭐로 쓰고 있다? 거실 용도로 쓴다면 그것도 주거전용 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 본체와 분리되어 있는 창고라든지 차고라든지 화장실. 본체와 분리된 화장실을 뭐라 부르죠? 해우소. 그죠? 뒷간 이렇게 부르잖아. 이런 것들은 주거전용 면적에 계산한다 뺀다. 그것도 빠지자. 왜요? 자, 두 번째, 공동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까?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외벽의 중심선 갖고 면적을 계산해. 그런데 뭐 계산할 때는 공동주택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고 여기만 유일하게 외벽의 내부선입니다. 내부선이 어디야? 이게 외벽이잖아. 내부선이 어디죠? 저 밑에. 선 보이죠? 이 보이는 선대로 다 이렇게 해서 재란 얘기입니다. 그걸 주거전용 면적을 하자. 어떤 건? 공동주택은. 따라서 공동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을 뭐로 대진다고 하느냐? 실무에서는 안목지수란 말을 써요. 안목지수가 뭐죠? 안목. 눈으로 다 보이는 대로 잰다. 여기서 안목지수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참고적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 정도가 핵심이다. 나머지는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슨 주택이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올해 시험 문제 영순위로 떠오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 왜 중요하죠? 작년에 있던 도시형 생활주택 개정됐습니다. 바뀌었어 내용이 작년하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일단 세 가지를 먼저 충족해야 됩니다. 어떤 요건? 첫째, 세대수는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일 것.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 돼버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500세대 되는 이것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다? 어린 택도 없습니다. 500세대는 안 돼. 얼마까지만? 299세대까지. 300세대 미만이잖아. 미만이니까 299까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로만 지어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근데 세 번째, 어디만 지어야 돼?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농자 지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도시지역에만 건설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때 국민주택 규모는 85입니까? 100까지도 가능합니까? 85까지 밖에 안 되죠. 왜?
도시적에다 짓는다 그랬으니까 이건 85 예외 100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최대 아무리 커봤자 얼마까지 한다? 85야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가지가 있다냐? 세 가지가 있어요.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근데 그중에 무슨 주택? 이 수형주택 있죠? 이 수형주택은 85까지도 안 돼. 아까 군민주택 규모라고 했는데 군민주택 규모라서 85가 원래는데 이것도 안 돼. 얼마까지만 가능해? 60까지만 하라. 60점도 이하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종전에는 소형주택이라 하지 않고 뭐라 불렀었죠? 원룸형 주택이라고 했었어. 근데 원룸형 주택이라는 말을 없애버리면서 뭐로 바꿨어? 소형주택. 왜 그랬을까?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 이 60제곱미터라는 게 우리 주택법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규모가 60제곱미터 이하다. 흔히 이걸 실무에서 소형주택이라고 합니다. 얼마? 60 이하 되는 걸 소형주택. 그럼 아까 85라는 건 중형주택입니다. 그래서 85 이하는 중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는 소형주택. 그럼 85 초과는 대형주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법에서 소형주택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60 이하라는 걸 명시했는데 중형주택이니 대형주택이니 이런 말은 우리 법에서 쓰지 않습니다. 괜히 위화감 조성한다고 그런 표현은 굳이 쓰지 말지. 그래 그냥 85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85 이하 중소형 주택. 왜냐면 85 이하면 60, 50, 40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합쳐서 뭐라고 한다? 85 이하 중소형 주택. 85 초과 대형 주택.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되 법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거. 자, 어쨌든 소형 주택은 아무리 커봤자 얼마까지 한다? 60. 원룸형 주택일 때는 50까지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50이었는데 소형 주택이라고 바꾸면서 10제곱미터를 더 늘렸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핵심 정리. 자,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주택은 연립주택, 다세주택 요건을 원래 충족하면서 단지형으로 이렇게 여러 개 설치하는 거, 한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짓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근데 연립과 다세대라는 이 요건을 다 각각 충족해야 돼요. 연립주택 요건, 건축법에 나왔던 거 있었죠? 주택법에서, 여기서 그 다세대 주택도 건축법에는 다세주택 요건을 갖춰라. 각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요건을 각각 갖춰야 됩니다. 다만 조심할 건 여기서 연립하고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게 원래 몇 개층까지 가능하죠? 연립과 다세대는 아무리 크게 줘도 주택으로 쓰는 걸 4개층 이하만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가구 주택은 3개층까지, 연립과 다세대는 4개층까지 주택으로 쓰는 걸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면 어떤 거에 대해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에 있어서 뭘 거쳤어? 건축의 심의를 거쳤어. 그럼 주택으로 쓰는 걸 몇 개층까지 할 수 있다? 4개층이 아니라 1개층을 더 늘려서 5개층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서 완화시켜주고 있다. 이것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자, 반지하 있죠? 반지하는 보통 지하층 형태로 짓습니다. 따라서 층수에 산입하지 않아. 그럼 반지하 하나 빼고 그 위에 1층, 2층, 3층, 4층, 5층 분명히 아무리 쉬어봐도 주택이 몇 개층인데 5개층 있는데 이걸 뭐랍니까? 연립이니 다세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데 내가 배운 건 주택으로 쓰는 게 5개층 이상이면 뭔데? 아파트인데? 맞잖아요. 건축법에서 주택으로 쓰는 게 5개층 이상이면 뭐가 된다? 아파트. 그거 아파트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연립이고 다세대랍니다. 근데 그건 그냥 연립, 그냥 다세대가 아니고 뭐로 보시면 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맞지? 5개층인데 왜 저게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이라고 말하지? 저 사람들이 모르고선 저런 소리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지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건 혼동하지 않도록 요거 항상 주택을 쓰는 게 5개층이라서 다 아파트가 아니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로 주택을 쓰는 걸 5개층까지 하는 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아셨죠? 그것이 핵심 포인트. 자, 이제 내려가서 그럼 소형주택은 어떻게 지을래? 이게 시험 문제 영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소형주택 첫째,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까지? 50이 아니라 60이야. 이게 핵심 포인트. 두 번째, 이 소형주택 속에 뭘 설치하래? 세대별로 뭐 넣어야 돼? 독립된 주거가 가능해야 돼요. 아까 우리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주택법상 주택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독립된 주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독립된 주거하려면 두 가지를 꼭 설치해야 돼. 이 안에다가 니들 집과 우리 집이 구분되는 단독으로서의 내 생활을 하려면, 독립된 생활을 하려면 뭘 갖춰라? 욕실하고 부엌이란 두 개는 꼭 갖춰야 되고, 더 나가서 주거전용 면적이 30 미만으로 지을 때 주거전용 면적이 30m 이상인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짓습니다. 주거전용 면적 30
이하. 그 다음에 30 미만. 주거전을 먼저 30 이상. 둘로 나누자. 그럼 30 미만으로 지을 때는 안에다 어떤 건 독립시켜도 좋다?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서로 막아버려도 돼. 공간을. 욕실 따로 만들고 보일러실 따로 만들어도 돼. 그거 이외에 나머지 공간은 뭐로 만들 것? 하나의 공간, 원룸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막아놓고 나머지는 다 튀어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반면에 30제곱미터 이상 되면 규모가 커지죠? 그럼 30 이상부터 얼마까지란 얘기야? 40, 50, 60, 70, 80, 90배 막 올라가죠? 아니잖아. 30 이상부터 최상한선이 어디야? 60이죠. 30 이상이라서 하나씩 커지는 거 아니야. 상한선 얼마? 60. 그러니까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이 말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야. 30 이상 60이야. 그 사이에서는 어떻게 지을 수 있다? 침실을 몇 개를 드릴 수 있습니까? 3개 이내로 다 구성할 수 있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침실을 3개 이내로 구성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때 침실은 얼마죠? 각 침실 하나하나보다 최소한 7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구성할 것. 최소한이 7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성을 냅니다. 다만 이때 조심하시고 즉에서 침실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간으로 다 구성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얼마일 것? 3분의 1 이내만 차지할 것. 만약에 요 소형주택을 졌는데 210세대를 짓습니다. 요 건물 하나에다가 210세대를 졌습니다. 이 중에 원룸은 몇 개를 져야 돼요? 원룸 몇 개? 140개 이상으로 다 원룸을 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룸 내지 이게 원룸이야. 원룸은 140개 이상을 지어야 되고 투룸 또는 쓰리룸 있죠. 투룸 또는 쓰리룸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아까 침실을 3개까지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쓰리룸까지 하는 이걸 몇 개죠? 70개 이하로만 해야 되지 70개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40개 이상은 원룸으로 하고 투룸, 쓰리룸은 아무리 많아야 전체 세대수의 얼마? 3분의 1 이내니까 전체 세대수 210세대의 3분의 1, 70개 이하로만 7세대 이하로만 투룸 또는 쓰리룸을 드려야 되지. 너무 많이 드리지 말라. 이 표현 여기까지 조심합니다. 또 지하층에는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세대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는 뭐는 같이 짓지 말래?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뭐랑 같이 짓지 말라?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함께 짓지 말래요. 근데 다음의 경우는 함께 지어도 된대. 예외. 첫째, 소형주택과 주거지는 먼저 85채가 되는 주택 1세대 함께 짓는다. 자, 요거 소형주택을 졌는데 원래 주거지는 먼저 얼마죠? 60이야. 근데 여기 누가 살고 싶어? 이 건물 전체를 갖다가 원래는 구분 소유권을 가져야 그러니까 전체 구분 소유권을 갖는데 공동주택이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 전체를 지가 갖고 있으면서 여기다 뭘 드리고 싶다? 집을 하나 더 세대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 누가 사는 거? 자기가 살지. 그럼 자기가 사는 걸 60제곱미터짜리 짓는다? 아니요. 크게 져도 된대. 하나는 그게 주인 집이야. 얼마? 85초가 되는 거. 그럼 85초가니까 무슨 주택이야? 대형주택. 그거 몇 채? 한 채만. 그 뜻이야. 그래서 85초가 되는 주택 1세대라는 건 한마디로 그걸 뭐라 부른다? 주인집 하나 더 짓는 거. 소형주택에다가 주인집 하나 더 짓는 거. 그거는 괜찮다. 또 무슨 지역에서만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합쳐서 뭐라고 있는다? 준상위지역. 준상위지역에다가 뭐 짓는 거? 소형주택하고 뭐하고 도시형 상업주택, 외예주택 함께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디에서만? 준상위 지역에서만. 그거. 또 하나 있죠. 하나의 건축물에는 뭐는 같이 짓지 말래? 단정 연립 또는 단정 다주택과 소형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것도 말귀를 다시 3개 들어봐요. 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뭐는 같이 찾지 말라고? 하나의 건축물이야. 뭐라고? 단정 연립 그 다음에 또는 단지형 다주택과 그리고 과는 그리죠? 그리고 뭐 하는 거? 소형주택 함께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 잘 봐봐. 또는 자가 뭐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죠? 와는 둘 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하고 요구하고는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결국은 해석하면 단정 연립과 소형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또는 단정 다주택과 소형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걸 합쳐서 단정 연립 또는 단정 다주택과 소형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말귀를 잘 보셔야 돼. 이 또는 자고 와 자고 막 섞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전번에 어디 산수 계산하는 거 보니까 뭐 10,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3, 10 곱하기 그 다음에 2, 10 곱하기 2 괄호 열고 3인가? 뭐 이거 계산하래. 아니야, 뭐 나누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저도 틀렸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계산하는 거. 근데 막 해보니까,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야. 뭐, 이게 어떻게 되지? 예, 틀렸더라고.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우리가 아직 산수에 대한 그 개념에서 어떤 고정관념에 들어있으면 그걸 못 깨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또는 자와 엔드자, 와자 들어가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 또는 하면 둘 중에 하나. 와는 동시우권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요 정도만 정리하죠. 자, 이제 뭐 끝났고 도시형상하주택. 다음에 뭐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자, 먼저 세대구분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원래는 집을 지을 때 몇 세대를 줬어? 하나 세대로 줬어요. 1세대예요. 근데 1세대인데 가운데 공간을 막아가지고 요거야. 요게 이 아파트 단지 보세요. 요 아파트 단지 요게 뭐죠? 한 세대. 한 세대만 확장시켜서 봤어. 요거 한 세대만 끄집어내서 봤더니 이게 한 세대 집안이야. 내부죠. 그런데 가운데도 뭐 냈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세대를 둘로 나눠서 요쪽은 뭐 할 수 있다? 구분 수여할 수 없다. 임대만 하거나 빌려주기만 하지 뭐 할 수는 없어. 파는 거 매매는 안 돼. 구분 수여할 수 없다는 건 요쪽은 팔아서는 안 된다. 결국 원래는 한 세대인데 둘로 쪼개놓고 한쪽은 뭐죠? 세주자. 이렇게 하는 걸 뭐라 본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하자. 근데 이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택법상 뭐 받고 짓는다?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는 게 있고 건설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받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면 위에 건 뭐 하는 거죠? 새로 짓는 거야. 아파트를 지면서 처음부터 세대를 구분해서 짓자. 요거는 위에 건. 밑에 건 아니 이미 졌어. 근데 세대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줬었어. 근데 몇 평짜리였느냐? 예를 들면 이게 60평짜리였었어. 그럼 60평짜리인데 옛날에는 가족이 몇 명이었느냐? 5명이었었어. 아들 두 놈하고 딸 하나하고 해서 부부간에서 5명이 살았었어. 그때 뭐 60평짜리 살아도 됐었죠. 근데 아들 새끼 장가 갖고 딸 새끼 시집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출가해버렸어.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 노인 부부들 둘밖에 없습니다. 그럼 60평짜리 아파트 관리하다 보니까 청소하느라고 뒤전하겠죠? 가져다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 죽겠는데 그거 관리하기 힘들고, 야, 안 되겠다. 반으로 쪼개자. 그래서 30평은 우리가 살고 나머지 30평은 뭐죠? 세를 주자. 그래서 나누는 거. 즉 이미 지어졌던 아파트를 세대를 나중에 구분하는 것. 요거는 밑에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건 처음부터 새로 짓는 거, 이건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나중에 세대 구분하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자. 그럼 위에 거 새로 짓는 건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죠? 자, 첫째 아까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그랬죠? 구분되는 건 또 하나가 이거 법적으로는 두 세대로 볼까 한 세대로 볼까? 법적으로는 1세대로 본다는 걸 조심합니다. 세대가 둘이라서 두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더냐? 나중에 이 아파트인데 주차장 확보하는 데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두 세대로 본다면 한 세대당 자동차를 1.2대씩 확보하라고 주차장법이 되어 있거든. 공동주택에서는요, 각 세대별로 1세대당 1.2대. 그럼 두 세대로 보면, 법적으로 두 세대로 보면 자동차 몇 대 공간을 만들어야 돼? 2.4대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법적으로는 몇 세대로 본대? 한 세대로 본대. 그럼 둘이 합쳐서 주차장 공간 차 몇 대 세우면 된다? 1.2대 공간만 확보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주차장을 갖다가 얼마큼 확보하느냐? 만약에 각각 두 세대로 본다면 확 늘어난 거고, 한 세대로 본다면 2분의 1만 만들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두 세대로 보지 않고 법으로는 한 세대로만 봐서 이럴 때 이렇게 짓는 이 지역은 뭐가 문제된다? 주차 공간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먼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째는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거. 여기 현관문을 따로따로 만듭니다. 보통은 아파트 여러분들 계단식 같은 데 보면 올라갔잖아, 그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여기 옆집, 우리 집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 현관이 보통 두 개 있잖아. 복도식 말고 복도식 뭐 쭉 가면서 있는 거고, 엘리베이터 내리면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통 한 라인에 두 개 세대씩 있는 것이면 보통 그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현관을 몇 개 만든다? 이렇게 하나의 집에 현관을 두 개를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두 집이면 현관이 네 개가 있는 거죠. 두 개,
여기 2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각각 이 세대를 구분하면서 현관 설치하고 이 안에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니까 욕실과 부엌을 둬야 된다. 그래서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두 번째, 가운데다가 연결문을 여기 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이거는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경량구조의 경계벽으로 이런 세대를 구분할 것. 세 번째,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면 뭐로 만든다? 세대 구분형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파트 단지 전체를 갖다 세대 구분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총 600세대라면 실제로는 몇 세대가 들어오는 거야? 1200세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차 공간은 몇 대만 확보하면 되죠? 600세대에 1.2대 얼마죠? 1.2면 720대잖아. 그럼 자동차 720대만 확보하면 되잖아. 세대는 몇 세대 들어와서 사는데 12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주차장 이거 갖고 안 되죠. 심각하죠. 그래서 전체 세대수 중에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총 600세대 중에 그거의 3분의 1인 몇 세대? 200세대, 600세대 중에 200세대만 이쪽만 세대 구분형을 해야 되지. 전체를 다 세대 구분형하는 건 안 된다. 제일 심하게 이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어. 전체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까지만? 3분의 1 이하까지만 세대 구분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단지 가보면 이게 몇 평이죠? 25평짜리. 25평, 요거 40평, 요거 60평 이렇게 됐대. 그럼 60평짜리 200세대만 하는 거 될까? 안 됩니다. 왜요? 전체 주거전용 면적을 다 더해봐. 그럼 어디가 주거전용 면적이 더 넓어요? 이게 60평이 훨씬 넓잖아. 그럼 이쪽만 3분의 1을 해버리면 이쪽 세대 전체 200세대를 다 해버리면 전체 평균 낸 거에 3분의 1을 어떻게 돼? 훨씬 넘어버리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체를 합친 주거전용 면적 중에 세대 구분형을 할 수 있는 건 전체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까지만? 3분의 1 이하까지만 해야 된다. 그래서 세대수도 3분의 1이고 주거전용 면적도 전체 3분의 1 이하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세대 구분형 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밑에 건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다가 세대 구분형 공주택을 뭐 하는 거죠? 설치하는 거래. 위에는 뭐라 돼 있죠? 건설,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설치, 이미 돼 있는 아파트 안에 설치하자 이런 뜻입니다. 첫째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몇 세대까지 말 것? 2세대야.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니까 꼭 2개로만 이쪽하고 이쪽하고만 이렇게 나눠야 돼. 그럼 이 말은 다시 바꾸면 위에 건 새로 질 때는 꼭 2개 세대만으로도 구분해야 됩니까? 3개 세대로 구분해도 됩니까? 위에 건 3개 세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로 나누는지에 대한 개념이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2개 세대도 좋고 하나 더 해서 여기 3개 세대로 하고 주인 하나 살고 2개는 세를 주고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새로 짓는 건. 근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세대 구분하는 건 몇 세대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세대 포함해서 딱 2개만 돼야 되지 3개까지는 이건 나눌 수 없다. 아까 60평짜리 30평, 30평 이렇게 나눴어도 20평, 20평, 20평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욕실과 부엌과 뭐 설치한다? 구분 출입문. 아까 위에는 뭐 설치했죠? 현관. 여기는 구분 출입문. 어떤 차이죠? 자, 원래 아파트 지었으니까 현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그 현관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현관 2개 짓는다? 현관 헐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 현관에 있는 이 문에 있는 이 벽이 무슨 벽이야? 내력벽이에요. 이 내력벽에 그 속에 철근 같은 거 들어있거든. 그거 부셔가지고 거기를 넓혀가지고 2개 문을 만든다?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거 부시면 이 집 붕괴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현관문은 부실 수 없고 현관문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있던 건 그 안에 들어가서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구분 출입문을 따로따로 만들 것. 그래서 위에는 현관을 새로 짓는 거지만 여기는 이미 현관 그대로 두고 안에다가 구분 출입문이라는 걸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해당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 10분의 1만 설치할 수 있어. 새로 짓는 건 전체 3분의 1 세대수까지 되죠. 근데 아니야. 이미 지어져 있는 건 이 중에 총 600세대가 있다면 그 중에 10분의 1인 몇 세대만? 60세대. 10분의 1인 60세대만 세대 구분형 되지. 아까 같이 200세대를 따 세대 구분형 어림 택도 없습니다. 10분의 1만 가능하다. 그것도 10분의 1인데 그것도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그럼 3분의 1이면 어떻게 되죠? 한 개 동이 몇 세대죠? 100세대씩. 아까 총 각 동들 100세대라고 가정했잖아. 그러면 100세대에 얼마까지만 가능하다? 3분의 1. 그럼 100세대에 3분의 1이면 얼마야? 30세대죠? 그죠? 100세대에 3분의 1이면 30세대죠? 3분의 1이면 33.33이잖아. 그러니까 33세대죠.
30 아니야? 그러면 요 한 동에다가 얼마만 든다? 33세대만 하라는 얘기야. 100세대 중에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자, 총 60세대 10분의 1까지 가능한데 33세대를 한 개 동에 했죠? 그럼 나머지 동에 두 번째 동에는 몇 거 들어갈 수 있어? 27세대. 그죠? 33 이하로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한 개 동에서 30세대들하고 나머지 동에서 27세대가 들어가면 합쳐서 몇 세대? 60세대. 이렇게 짓는 거. 요게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조건하고 여기 있는 조건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 요것들을 훨씬 밑에가 더 강화된다는 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다음 페이지. 뭐가 나오죠? 준주택. 야,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준주택이죠. 주택이면 준자를 붙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 있어. 다만 주택은 아닌데 뭐로 쓴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쓸 수 있답니다. 몇 가지 있다? 4가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4가지야. 이때 다중생활시설은 뭘 말하죠? 여기 써있어. 여기 보면 고시원이라고 써있죠. 우리는 쪽방촌, 이런 건 진짜 고급 고시원이고요. 그죠? 흔히 쪽방촌이라고 하는 데서 그런 것도 다 다중생활시설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다중생활시설은 2가지가 있죠. 그 건축물에 뭐가 바닷면적의 합계가 다 합친 다중생활시설의 바닷면적의 합계가 고시원의 합계가 얼마가 된다? 500점부터 미만이면 뭐로 보고? 이중근린 생활시설고, 규모가 더 커서 500점부터 이상 되는 그런 큰 규모로 다중생활시설이 줬다면 그건 뭐로 들어간다? 숙박시설에 분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거 500 미만인 건 이중근생, 규모가 큰 거 500 이상 되는 그런 큰 규모들은 숙박시설로 보는데, 둘 다 다중생활시설은 뭐에 속한다? 준주택에 속한다. 2가지가 다 준주택에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주택은 뭘 말하죠? 우리말로 실버타운이라고 한다 그래서. 근데 뭐라 붙여놓고 주택이라는 말 써놓고 주택이 아니래. 아니래요. 그럼 주택이 아니면 주택이라는 말 쓰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어떤 사기꾼이 이거 용어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법을 만들 때 이걸 노인복주택이라는 법 용어를 만든 자는 그건 공무원으로서 사실 법을 만들 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주택이 아니야. 아니잖아. 근데 주택인 줄 알고 샀어. 노인복주택, 주택이잖아. 샀어. 2년간 실거주하고 팔을 냈더니 뭐 내래? 양도수대 내래. 아니 주택인데 2년 살았는데 왜 양도수대가 있어요? 내랍니다. 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주택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실무할 때도 또 실버타운 주택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2년간 실거주하면 양도수대 없어요. 헛소리 했다가 나중에 중개업자 깨져버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도 나온다? 주택단지. 그럼 주택단지라는 건 뭐 주택단지란다? 요런 게 주택단지고 요런 게 주택단지래. 2가지 그림. 이것도 주택단지, 이것도 주택단지. 자, 둘 다 공통점. 반드시 뭐 바꾸어야 돼?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돼. 이쪽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쪽 건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건축물 짓는 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지를 조성하는 건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먼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거기다 뭐 짓는다? 주택도 짓고 부대시설도 짓고 복리시설도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 요거죠. 주택 짓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하면 뭐라 부른다? 주택단지. 반면에 이쪽은 건물은 아직 안 졌잖아. 뭐 받고?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했고, 그때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 이걸 뭐라 부른다? 이것도 주택단지.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 짓는 것만 주택단지가 아니고 대지조성 짓는 것도 뭐라 부른다? 일단의 토지는 다 주택단지로 본다. 근데 그러나 뭐라 본데? 별개의 주택단지를 보는 경우가 있대.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이런 도로 같은 걸 중심으로 이쪽은 주공 1단지, 이쪽은 주공 2단지. 1단지, 2단지라는 게 뭘 구분하는 거죠? 단지를 구분한다는 게 뭐죠? 바로 주택단지를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1단지고 이쪽은 2단지, 1주택단지, 2주택단지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우리 주공 1단지, 주공 2단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럼 뭐 갖고 나눈 거다? 같은 지역에 지었다 하더라도 가운데 뭐가 났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가운데 나버렸습니다. 그럼 2개는 뭐로 본다?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그러니까 1단지, 2단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자, 1단지, 2단지는 이 동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르죠? 각 동별. 101동, 102동, 103동, 104동. 2단지.
201동, 202동, 203동, 204동 이렇게 나가죠? 보통. 자, 보통 이렇게 하는 게 1단지, 2단지가 구분되죠. 만약에 같은 주택단지라면 어떻게 되죠? 같은 하나의 주택단지라면 여기 5개 동이 있고 여기 5개 동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건너가서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이렇게 나가겠지. 왜? 하나의 주택단지니까. 그죠? 별개의 주택단지를 할 때 101동, 201동 이렇게 나가는 거고 같은 단지만 101, 102, 103, 104, 105, 106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는 가운데 철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겼을 때 각각 별개로 본다. 아니면 가운데 뭐가 났습니까? 일반 도로가 났는데 이건 도로 폭이 중에 도로폭 너비가 얼마가 된답니까? 20m 이상되는 일반 도로로 분리됐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폭 8m 이상인 무슨 도로? 도시계 예정도로 분리됐대. 이것도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폭 15m라는 걸 기준으로 해봐. 그럼 폭이 15m면 일반 도로인데 폭이 15m로 분리되어 있어. 뭐로 보죠? 이 하나의 주택단지야. 별개가 아니야. 그럼 101동, 102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이렇게 나가야 돼. 그죠? 반면에 도시계 예정도로인데 15m로 분리되어 있대. 뭐죠? 별개의 주택단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201동, 202동, 203동, 204동, 205동.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도는 별개로 본다. 그래서 폭이 15m인데도 일반 도로면 하나의 주택단지, 도시계 예정도로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의 주택단지. 이런 숫자를 조심해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일반 도로하고 도시계 예정도로 요거 20m, 8m 이게 자꾸 뒤집어져. 그래서 어떻게 온다? 21, 8도 이렇게 보세요. 21, 8도 맞잖아. 그죠? 20도, 81 이게 아니잖아. 그죠? 21, 8도 이렇게 놓고 20일 동안 뭔다? 8도를 유람하자. 자, 좀 있으면 이제 휴가철 들어가면 휴가 가야 돼? 공부해야 돼? 이씨. 누가 휴가 가래? 공부해야지. 그죠? 그래서 그동안 밀렸던 공부 휴가철에 다 공부하셔야지. 그래놓고 언제 간다? 시험 발표 나고 나서 드디어 뭐 했어? 합격했대. 기분 좋잖아. 그때 뭐 가자?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하러. 그때 가도 늦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놀러 가셔도 돼. 8월 달에 안 가도 되니까. 그걸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공구라는 개념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죠? 꼭 기억해야 돼. 자, 공구가 뭐죠? 공구. 첫째,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그걸 뭘로 놨어? 둘 이상으로 구분해버렸어요.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쪼갰어.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그 공구에서는 뭐를 할 수 있다?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대. 다시 말하면 1공구 착공신고 따로 하고 2공구 착공신고 따로 할 수 있고 1공구 공사 끝나면 사용검사 받는 거 따로 받고 2공구 따로 받을 수 있다.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공구라고 하자. 그럼 공구는 어떻게 구성하죠? 각 공구별로 세대수가 몇 세대일 것? 첫째, 300세대 이상일 것.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일 것. 두 번째 거 먼저 했어. 그 다음에 이 주택단지는 몇 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죠? 600세대. 당연하죠. 왜? 1공구가 300세대고 2공구가 300세대면 합쳐 얼마죠? 주택단지는 600세대가 돼야 두 개 공구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각 공구별로는 300세대 이상이고 그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는 전체 주택단지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 되면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죠.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나 또는 부설주차장이나 또는 녹지라든지 또는 거기에 옹벽이라든지 축대 이런 거로 각 공구별로 경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1공구하고 2공구하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라는 얘기야. 이때 요 속에 뭐가 설치되죠? 주택단지 안에는 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녹지 같은 걸 조성하든지 축대 같은 걸 지어가지고 폭이 몇 미터 이상 될 것? 적어도 6미터 이상 되는 폭으로다가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한다면 이렇게 공구를 조성할 수가 있다. 폭 6미터 이상 되는 경계를 설정을 한다. 그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공구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도 나오죠? 공공택지. 먼저 공공택지는요. 어떤 게 공공택지죠? 여러분들이 전번도 정비법에서도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쉬운 듯하면서도 되게 어려워. 공공택지가 감이 안 잡혀. 뭐가 공공택지인지 많이 듣는데도 어떻게 정리하느냐? 공공택지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 첫째는 아무나 하는 사업이 아니라 무슨 사업이 해야 된다? 공공사업이 돼. 그 몇 개 어디냐? 여기 5가지만 써놨는데 원래는 10가지 공공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는 것들은 요거니까 써놨는데 하여튼 10가지 되는 무슨 사업으로?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하는데 그 공공사업이 시행된다고 여기 도시개발사업이란 공공사업이 시행된다고 이 땅이 다 공공택지일까? 아니고 이 공공사업으로 시행되는데 여기다가 뭐 지려고 하는 땅만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들 공동주택 지려고 하는 땅 그것만 뭐라 부른다? 공공택지라고 한다. 그래서 공공택지 하면 두 가지야.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하는데 거기다 뭘 지려고 한다?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땅들 그것만 골라서 뭐라 부른다? 공공택지라고 한단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딱 두 가지 개념이야.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하는데 이 개발되는 땅이 전부가 공공택지가 아니고 그중에 뭐만 짓는다? 아파트, 연립 같은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이거를 공공택지라고 부른단다. 아셨죠? 자, 이제 각종 시설 몇 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나와.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관시설, 간선시설. 또 요거 구분하는 것들 또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고 있네. 특히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은 시험 문제 수십 번 났었어요. 그래서 부대시설에 속하는 거, 복리시설을 구분하시오 라는 거 시험 문제가 수십 번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럴 게. 왜냐하면 거기 보면 부대시설 보십시오. 부대시설이란 뭐래? 개념은 그래.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래. 네, 주택에 딸린 그랬어. 그러면 우리 바늘이 가면 뭐가 따라가죠? 실이 따라가는 거. 그 식이야. 그러니까 주택단지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주택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 뭐라 부른다? 부대시설. 그게 주택에 딸린 거죠. 두 번째, 복리시설은 없어도 돼. 꼭 그렇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있으면 생활하는데 좀 편리해. 그런 건 무슨 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정리하세요. 꼭 있어야 된다. 부대시설. 있으면 좋겠다. 복리시설. 일단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래놓고 외우는 거야. 뭐 있죠? 부대시설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에는 도로, 건축, 설비. 요거는 기준을 하고 그 밑에 박스 속에 보면 그 밖에 모두 나와. 무슨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다 뭐에 속한다? 그건 부대시설에 속한다. 근데 거기까지도 요새는 시험 문제 내니까 돌아버려. 하여튼 잘 보시고 반면에 복리시설은 뭐다? 있으면 좋은 거. 어떤 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이것도 5가지.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각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선 정리하시고 암기법 각각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 괄호 속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들어있죠. 그래서 주민 공동시설이라는 게 4에 들어있잖아. 맨 밑에 31회 때 시험 문제 곧담시로 냈었습니다. 뭐도 냈었어? 주민 공동시설은 뭐에 속한다? 복리시설에 속한다고 31회 때 재작년 시험 문제 그런 것도 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들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된다. 그것까지 외울 수밖에 없어. 자꾸 들여다봐야 돼. 자, 세 번째 기관시설. 기관시설이 뭐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뭐라 부른다? 기관시설. 근데 어디 안에 있을까? 이런 시설은 주택단지 안에다 그런 시설 설치하겠죠? 그럼 주택단지는 이런 기관시설하고 어디? 주택단지 밖에 저 도로 있는데 이 안에 땅속에다 이런 거 설치되어 있죠? 이거하고를 뭐하자? 연결시켜야 되겠죠? 어디하고? 주택단지 안에 이런 기관시설을 끌어들여야 돼? 안 끌어들여야 돼? 끌어들여야 전기를 쓸 수 있고 가스를 쓸 수 있고 그죠? 그럴 수 있죠. 따라서 저 밖에 있는 기관시설을 어디 끌어들인다? 주택단지는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요 연결시설을 뭐라 본다? 간선시설이라 한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같은 종류의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을 뭐하는 거? 연결시키는 시설을 뭐라 본다? 간선. 이 간자는 사이간자라고 생각하면 돼. 가운데서 사이에서 양쪽을 연결하고 있다. 그걸 뭐라 본다? 간선시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래서 간선시설. 그런데 이 중에 이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봐요. 여기 있는 전기가스 통신시설은 무슨 시설? 여기 있는 거 기관시설. 맞죠? 여기에 끌어들입니다. 전기가스 통신시설. 들어왔죠? 이거 무슨 시설? 간선시설. 다시 주택단지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 무슨 시설? 기관시설. 여기는 기관시설, 여기서는 간선시설, 여기서는 기관시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주택단지 안에 끌어들였는데도 이걸 기관시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간선시설에 포함시키는 게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데도? 주택단지 안에 있는데도 간선시설이야.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가통지. 이렇게 해야 돼. 뭐라고? 가통지.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어디 안에 있다 하더라도 주택단지 안에 있는데도 뭐에 포함시킨다? 그것도
간선시설에 포함된다는 거. 그게 바로 경우에는 주택단지는 기간시설을 뭐에 포함시킨다? 간선시설에 포함시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간선시설에 들어가는 건 주택단지 안에 있는데도 간선시설 보는 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가통지, 가스, 통신, 지역 넘어서는 주택단지 안에 있어도 간선시설을 본단다. 요까지만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뭐가 나오죠? 리모델링. 자, 먼저 리모델링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리모델링은 몇 가지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야. 대수선하고 증축하고.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 근데 건축법에 보면요, 리모델링 우리 그때 정리 안 했었는데 법에 보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대수선, 증축, 개축. 옛날에는 개축 리모델링을 못 했었거든. 근데 이제 대수선, 증축, 그 다음에 개축 리모델링 할 수 있다라고 법에는 돼 있는데 주택법에 와보면 실제로 리모델링 하는 건 아직 개축 리모델링은 법에 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있다? 대수선 리모델링하고 또 하나 증축 리모델링. 이렇게 두 가지만 하자. 우리 대수선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대수선 8가지. 내기, 보지, 주방, 경마, 증설, 해체, 수선, 변경 하는 것. 대수선이라고 그랬었죠? 그렇게 이 아파트가 너무 노후돼가지고 낡아 빠져가지고 우리 뭐하자? 리모델링 하자.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자? 고치자.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수돗물 오래 쓰다 보면 한 20년 동안 쓰다 보면 그 수돗물에서 뭐가 나와요? 그 녹물 나오잖아. 그죠? 예, 철분이 가득 들어있는 걸 나오죠? 그러니까 철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거 마시면 돼요. 예, 그러면 몸에 아주 철분이 그냥 철철 넘칠 겁니다. 맞아요? 안 됩니다. 그거 철분 부족하다고 그거 마시면 죽어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쇳덩어리가 몸에 들어갔다고 우리 몸에서 그 쇠를 갖다 분해시켜가지고 우리 FE가 철이잖아. 그죠? 그 철로 다 우리 몸에 다시 그게 흡수가 될까? 안 된다니까? 쇳덩어리 먹었다고 그게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장에 그냥 앉아있다가 거기서 염증 생겨가지고 위암 걸려가지고 뒤져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시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쇳덩어리를 먹으면 안 되고. 우리 몸에서 흡수시키는 철분은 따로 먹는 거지. 그 쇠를 먹었다고 철분이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 철분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이거 마시는 건 아니다. 그럼 빨간물이 나오는데 못 쓰잖아. 뭐 하자? 수도관 전부 다 교체하자. 그럼 벽 다시 뜯어가지고 이런 것들 하죠? 그런 것만 하는 건 뭐 하자? 그건 대수선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만 해서 우리 고치지. 굳이 더 크게 짓는 거 증축하지 말자. 그럼 대수선 리모델링.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죠? 그건 10년만 지나면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지나면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증축 리모델링은 몇 년 돼야 돼? 15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증축은 15년이 지나는 게 원칙. 자, 그러면 증축은 또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별 증축과 세대수 증가형 증축. 증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세대별 증축. 또 하나, 세대수 증가형 증축. 그럼 세대별 증축은 뭐죠? 이 그림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했어요? 빨간 게 뭐야? 빨간 게 증축한 부분이에요. 이 빨간 게. 자, 어디를 텄어? 여러분들 옆에 벽이라든지 앞에 베란다 쪽 있죠? 그쪽을 터가지고 우리 25평짜리 아파트를 32평 아파트로 서로 저부터 키우자. 25평 아파트를 30평으로 늘리자. 세대별 증축을 하자. 이 뜻입니다. 그럼 세대수 증가는 뭐죠? 제일 대표적인 거. 옥상 위에다가 아파트를 더 짓습니다. 그럼 밑에 세대수에다 위에 있는 아파트 더 졌으니까 세대수가 뭐죠? 늘어났잖아. 이걸 세대수 증가형 증축. 이건 세대별 증축. 이건 세대수 증가형 증축. 두 가지가 있다. 자, 그 중에 세대별 증축은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주거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라면 100제곱미터라면 100제곱미터에 30%면 얼마죠? 30제곱미터 합쳐서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원래 100이었던 걸 130까지 30%까지 증축하는 게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밖에 안 돼? 85 미만. 기존 게 85 미만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80이래 기존 게. 그럼 30%까지 가능합니까? 아니요. 10% 더 올려줍니다. 몇 프로까지? 40%. 그러면 40%니까 얼마죠? 84, 32. 32제곱미터를 늘려. 그럼 80에다 31을 더하니까 총 112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원래 30% 이내까지 증축이 가능한데 85 미만인 것들은 40%까지도 증축으로 허용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럼 세대수 증가는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죠?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세대수가 1000세대라면 15% 150세대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뭐를 한다면 세대수 증가시킨 것 중에 가장
편리하고 가장 합리적인 게 무슨 주축이다? 수직 주축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공간에다 이렇게 새로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세대수를 증가시킨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 각 동별 위치, 놀이터 이런 것들 공간 다 잡았잖아. 근데 새로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려면 뭐라는 수밖에 없어. 놀이터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새로 짓지 않는 한, 그죠? 관리사무소 없애버리고 거기다 짓지 않는 한 새로 질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짓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차라리 옥상 위에다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옥상에다 올리니까 무슨 주축이야? 수직 주축.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대부분이 저렇게 해요. 수직 주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직 주축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건물이 이미 몇 년 지났어? 15년 이상 지났잖아. 이미 건물이 낡아 빠졌어, 안 낡아 빠졌어? 나빠졌죠? 우리 젊은 친구 저기 결혼했네? 아직 안 했어? 그럼 여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친 목에다 대고 올리고 이렇게 일어서라면 일어서 못 일어서라. 일어설 수 있어 없어? 일어설 수 있지? 한다고. 나보고 우리 마누라 목에다 걸고서 일어나라 봐. 어떻게 되죠? 예, 무릎에서 지금 시끈시끈거리고, 그죠? 허리도 아파지고, 그거 함부로 못 합니다. 그죠? 젊을 때 위에다가 뭐 아무리 무거운 걸 올려도 그냥 번쩍번쩍 들었지만, 늙어 빠졌어. 늙어 빠진 거에다 뭐 했어? 위에다 올려봐. 잘못하면 어떻게 돼? 짜부로 들어버려. 그죠? 이거 대형사고랍니다. 그러니까 수직 주축은 함부로 하지 말라. 결론이에요. 너무 수직 주축 하지 말래. 왜? 낡아 빠진 건물 위에다 올린다는 게 그게 위험하잖아. 그래서 얼마까지만 올리랍니까? 최대 3계층까지 말아요. 단 14층 이하는 여기다 고지라로 써놨어. 원래는 최대 3계층인데 증축. 단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2계층까지만 가능하다. 일어났잖아. 그럼 저 말을 다시 번역하면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가능하고 15층 이상 되는 건 몇 계층까지 가능하다? 이건 3계층만 해. 그럼 30층짜리는 몇 계층만 해? 30층짜리는 3계층까지만 하라는 얘기야. 아셨죠? 16층짜리도 3계층. 15층 이상 되는 건 전부 다 3계층이지 뭐 더 올라간다고 더 늘어난 것도 없어. 14층 이하는 몇 계층만 하고 2계층까지만 하고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계약하더라. 아셨죠? 그래서 너무 무거우면 짭으로 들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너무 많이 올리지 말라. 이게 수직 주축의 특성이라는 거 아셨죠? 예, 여기까지가 우리 용어정에서 몇 문제? 하나 내지 둘. 여기서 출제되니까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지금 2문제 맞췄어요. 아셨죠? 요것만 풀면 2문제예요. 자,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